잔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이고요. 코스피는 1%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계속 섹터별 순환이 돌고 있고 지수도 퐁당퐁당 하루 오르고 내리고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종목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앞에서 1,500개 이상의 종목이 밀려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권부터 1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이 딱 하나입니다. 삼성 SDI. 그 또한 상승 탄력 강하진 않네요. 0.4%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쪽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장 초에 전기차 종목들이 치고 나갔었다가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 눈에 띄죠. 기아는 배당락 영향으로 인해서 6% 급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영힘을 못 쓰고 있는 최근인데요. 원전 그리고 일부 개별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또 저가 매수라는 명목하에 여기저기 성장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 지수 모두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번 주가 슈퍼위크죠. 네, 일단 엔비디아 GTC 행사 일단 젠슨과 키노트 연설 아침에 했었고 그다음 BOJ, FOMC, 그다음에 그 사이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이벤트가 4개가 있는 주인데 일단 엔비디아 젠슨왕의 키노트 연설은 지금 엔비디아 시간의 주가 하락하는 거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뭐 아주 큰 서프라이즈 요소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그냥 제갈 길을 가는 모습이고요. 또 새로운 신제품이 공개가 됐고 그 시장 범용칩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계속 강화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쪽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뭐 악재인 행사는 뭐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BOJ인데요. BOJ 지금 N달러 환율이 3월 한 10일까지 146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갔다가 지금 다시 14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엔화 약세로 올라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BOJ 이제 우에다 총재나 여러 그 위원들의 말이나 스탠스를 보면은 일본은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추구해도 좀 점진적인 이런 정책 스탠스가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기정사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YCC하고 이제 ETF, 주식 ETF 매입도 폐지한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급진적인 코멘트라든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N달러도 사실 이전의 레벨, 150 조금 아래의 레벨로 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BOJ 자체가 우리 시장에 어떤 뭐 중대한 이벤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FOMC입니다. 목요일이죠. 네네네. 근데 마이크론은 아마 뭐 괜찮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HBM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자신의 HBM 그 전략 그리고 캐파 계획 뭐 이런 것들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부정적인 이벤트는 아닐 것 같은데요. FOMC가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남아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FOMC 점도표가 공개가 되죠. 지난번에 3번이나였는데 올해 근데 이번에 만약에 2회 이내로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네.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2회 이내로 줄어든다고 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변화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에 적응을 했어요. 미국 경제가. 경제가 죽지 않고 있죠. 소비도 그렇게 죽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하를 줄인다는 거는 이 강한 경제가를 확인해주는 이벤트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3회 인하인데 가능성은 적은데요. 만약에 4회 이상 인하로 올린다. 인하의 횟수를 올린다라고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경기 우려가 발생. 네, 경기 우려가 FOMC에서 경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주식시장에 특히 좋지 않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도표의 변화
이거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BOJ나 마이크론은 그래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FOMC에서 점도표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감지가 되는가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였고요. 자, ST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시장 특징주로 ST팜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한번 나중에 첨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간 7만 원대 초중반이었는데 어제까지 해서 9만 6천 원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9만 9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오늘 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ST팜 미국의 중국 대리기 CDMO 쪽 뭐 수혜 기대 여러 가지 뉴스가 겹쳐 있는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0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9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네. 뭐 업사이드가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뭐 적절하게 그냥 남은 것 같은데 10만 원 초반 정도는 보고 파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생물보안법 이슈로 한번 주목을 받은 이후에 지난주 후반에 또 다른 새로운 호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제론이라는 네. 이제 바이오 업체인데 이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혈액암 치료제 이메텔스타트라는 그게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6월에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서 승인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루 만에 지난 금요일에 90%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 이메텔스타트의 원료를 공급하는 게 ST팜입니다. 그래서 ST팜이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와 별개로 이제 본업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 이메텔스타트가 승인받고 상원 배출이 시작됐을 때 ST팜이 인식하는 매출이 1,000억 이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T팜 23년 매출이 2천억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이 애드가 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서 어제 이렇게 급등한 거에 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제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라서 거의 다 온 수준이라서 여기서 뭔가 추가로 강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조금 찰실한 타이밍을 이제부터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신 제가 제2의 ST팜이라고 할 만한 종목을 이따가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2의 ST팜이 될 종목이요. 자, 그러면 시장의 AS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셨을까 보니 LS입니다. AI의 핵심이 된 전력. AI는 전력이 필요해. 이것이 거의 상식처럼 시장에 지금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변압기, 원전 뭐 계속해서 자금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인트들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수주 뉴스. 일단 LS 그룹이 약간 전력과 밀접도가 높잖아요. 뭐 전선, 산전, 또 M&M의 구리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력이 부각되면서 쫙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아주 똘똘 뭉친 거의 탑티어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워낙 전력이 AI와 연계돼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고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밸류업과도 연관이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한 이후로 한번 급락을 했었어요. 8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9만 원 초반 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급락한 거는 밸류업 정책 실망감 때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테마 타고 다시 올라온 거고요. 그와 연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수주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일단 LS 전선이 덴마크 CIP와 1,300억 해저 케이블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대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대만이 지금 아시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제 나라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고요. 1차 프로젝트는 이미 건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LS 전선이 공급을 했었거든요. 독점적으로. 근데 이제 2차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LS 전선이 첫 수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만의 해상풍력은 LS 전선이 거의 독차지하는 정도 분위기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온 단독 뉴스긴 하지만 LS 그룹의 북미 전선 자회사
그 슈피리어 SX라고 하는데요. AX그룹이 인수했던 미국 통신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55조 원 규모의 초고속 통신망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S그룹은 이제 이 전력 인프라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심상치 않게 올라가는 게 바로 구리 가격입니다. 그것이 또 다음 포인트인데요. 전선 안에 또 다 구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면 전선가도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기대감 플러스 M&M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또 이 회사가 전력 인프라 중심 기업이기도 하지만 구리의 익스포저가 또 가장 큰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LS거든요. 네. 제가 그때도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제 주요 근거가 이제 파나마의 코브레 광산이 영구 폐쇄되면서 맞아요. 공급 말씀 이슈가 주셨어요. 굉장히 부각이 될 여지가 있고 그때만 해도 구리가 횡보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구리가 1년 새 최고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계속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급의 이슈도 있지만 수요 쪽에서 지금 중국이 구리를 굉장히 강하게 그 매수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에 있는 찰코라는 이제 알루미늄 공사인데 네. 이 회사의 자회사인 차이나코퍼가 구리하는 회사가 이제 해외 구리 광산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이 회사뿐 아니에요. 그 중국에 굉장히 많은 광산이나 이 재련 업체들이 지금 감산 뉴스도 있었고 구리에 계속 쇼티지를 부추기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은 앞으로도 지금 1년 새 최고가로 올라왔지만 지금부터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리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정해성관 관계를 갖고 있는 LS 또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AI 그리고 최근에 심상치 않은 구리 각각의 포인트로 잡아가고 있고 마지막은 또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밸류업까지 생각해보니 주가가 올라야 되겠네요. 좋은 키워드가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하락입니다만 11거래 연속 올랐고 오늘도 낙폭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정한 밸류업의 포인트는 뭘까요? 네. 사실 밸류업 정책에 여러 수혜주들이 있지만은 사실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진정한 밸류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처럼 기본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에서 밸류업 요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진정으로 밸류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는 그림이지만은 배당 성향이 계속 줄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죠.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될 이런 정책 분위기 속에서 니즈가 있는 이제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밸류업 관점에서도 계속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이제 13만 4천 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아직은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지를 해드리고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4천 원의 네. 목표가인 기존에 말씀 주셨던 가격 라인을 일단은 유지하고 이 이후에 AS 추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일단 상승 전환이 된 LS입니다. 12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보시고요. 관련 내용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주셨죠. 제2의 ST팜을 공개하겠다. 열어보겠습니다. 와, 아미코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장님은 간혹 이렇게 계속 오랜만인 종목들을 이렇게 소환해 주시는데 왜 제2의 ST팜으로 보고 있는지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볼게요.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바이오 소재, 이제 효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항생제에 들어가는 중간재로 쓰이는 효소를 또 매출 비중은 주로 중국 쪽이 많고요. 네. 그걸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이오 의약품의 소재, 배지와 레진입니다. 배지는 이제 세포를 배양할 때 쓰이는 세포가 먹는 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진은 그 세포 배양해서 만들어진 그 물질에서 필요한 단백질만 정제해내는, 그러니까 필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분리해내는 그 물질이 레진입니다. 이 배지와 레진은 사실 국산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보시는 네. 것처럼 바이오 소부장, 소재나 부품 쪽에서 우리나라 국산화율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 캐파,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SD팜이나 뭐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캐파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12%의 캐파를 갖고 있어요. 나라별로 치면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은 많은데 그 소재는 원료는 다 갖고 전부 다 와야 수입하고 되는. 있다는 네. 얘기죠. 그 회사들이 연간 수입하는 소재가 2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소재를 매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바이오 소부장의 국산화 필요를 이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바이오 소재 국산화를 국제과제로 이제 이 회사가 선정이 된 회사기도 합니다. 아미코젠이. 그래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 회사가 20년, 21년 이렇게 거쳐서 미국의 회사 그리고 스웨덴의 회사로부터 베진과 레지의 그 원천 기술을 제이로에서 도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기술화를 했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이오 의약품 소재인 베지와 레진을 국산화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지와 레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 국산화에서 아미코젠의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설비 투자. 이게 설비 투자가 업황이 좋을 때 설비 투자하는 건 호재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네. 좋게 해석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설비 투자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 이 회사가 배지 공장은 송도에 네. 그리고 레진 공장은 여수에 짓고 있는데 송도의 배지 공장은 이번 3월에 완공이 되고요. 여수의 레진 공장은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끝난 끝났네요. 상태예요. 네. 완공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님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게 완공되고 이제 상반기 내로 제품 공급 준비를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어떤 양산, 시제품부터 하겠죠. 네. 이제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가 모두 끝난 게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호재 지금 이제 생산만 기다리면 되는 실적 상승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이슈 속에서 본인의 이제 원료 조달 측면에서 하나의 강점으로 관심을 볼 수 있는 아미코젠, 리스크도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포인트도 잡아봤고요. 세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회복 시작이라는 키워드네요. 괜히 설레게 하는데 사실 아미코젠 차트를 보면 2013년도, 17년도, 2020년도 약간 한 3, 4년 주기로 한 번씩 쫙쫙 올라주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4년째 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제 차례가 온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차트, 이게 월봉 차트니까요. 네. 10년간의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10년간의 저점보다 더 내려와 있죠. 그러네요. 10년간 7,500원 수준을 잘 안 깼었는데 지금은 6,000원대 내려와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주가상으로는 뭐 여기서 더 내려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내려왔냐?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 본업은 이제 그 항생제 원료인 효소입니다. 네. 근데 주로 매출처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이 바로 2022년까지만 해도 락다운을 심하게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코로나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의약품들은 굉장히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아미코젠은 말씀드린 배지와 레진 신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되던 이게 겹친 그게 지난 한 2년, 3년이었거든요. 힘든 시기였네요. 힘든 시기를 계속 네. 보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그렇게 또 캐시카우가 아주 풍부한 것도 아니어서 추가 자금 조달을 계속했어요.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조달을 했는데 그 자금 조달도 사실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700억 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운영 자금 아까 그 공장도 이제 완공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금 조달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일단락이 된 상태. 그리고 실적은 지금 이제 락다운이 회복되면서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이제 흑자 전환도 했고요. 매출도 점점 올라오는 네. 분기별로 올라오는 그림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업의 실적도 회복세에 들었는 데다가 주가도 바닥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 더 이상 추가적인 자금 조달 리스크 없고 신공장이 완공된 상태고
그래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로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ST팜이 특히 급등했었는데 이제 급등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재적으로 연계해서 추가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미코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표 라인은 8,900원으로 저희에게 전달 주셨고 손절가는 5,500원입니다. 제2의 ST팜을 기대해 볼 종목 아미코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